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미국 대선 따라잡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뉴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 대선 특집으로 해서 미국 대선을 바로 살펴보기 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미국 정당의 이야기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지도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의 쟁점과 의미,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이후에 이제 전개될 어떤 미국 정치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김만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치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국 정당의 어떤 지도부나 아니면 정당의 이념, 성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좀 복습하자면 그 미국 정당은 일종의 확고한 지도부라는 것은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우리나라는 맨날 총재, 당수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총수. 근데 미국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영국만 해도 있고요. 다 있는데, 미국은 정당의 당 총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각 정당의 공식적인 얼굴 마담을 대보라. 그다음에 사실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얼굴 마담이라고 표현하기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 마담을 대보라. 그러면 다수당은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얼굴 마담. 왜냐하면 다수당이 하원의 의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수당의 공식적인 지도자처럼 보이는 것. 이번에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하원의 소수당이라면 그 소수당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자 정도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공식적인 얼굴 마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누가 총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무슨 민주당 총재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냥 상원 의원이었죠. 예. 대통령님은 총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시지. 오바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래도요. 오바마 진짜 불쌍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하고 싶어 하잖아요. TPP라고 부르는 거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찬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랑 걸려있거든요. 근데 노동자들 기반인 정당이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될까봐,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찬성한다 그러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원래 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클린턴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 클린턴 가문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에서 싹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번에 샌더스 효과를 실감하면서 이걸 계속 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싹 빠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럼 오바마는 이걸 진짜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누구랑 공조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공화당이랑 공조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지금 이거는 진짜 열심히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실제 미국 대통령이 되게 불쌍한 위치인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협상해야 돼요. 우리 겉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 엄청나게 힘세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 대통령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설득하고 협상해야 되는 위치예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별하게 어떤 확고한 정당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종의 서로 간의 얼굴 마담 성격을 갖는 하원 의장이나 혹은 전국위원회 의장이나 또는 그 후보,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흘러가듯이 미국의 정당의 성격이나 어떤 그 이념들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살펴보자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 혹은 배경이 되는 것이 트럼프와 샌더스 열풍을 가져왔던,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불평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문제들이 심각해졌길래 지난 한 30년, 40년 사이에 미국이 어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혹은 지금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직시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샌더스나 혹은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열풍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특히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를 잘 예시하면서 말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의미들을 미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샌더스 표현을 따르면, 이게 샌더스가 그 말을 하잖아요. 미국 부자 14명이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미국 하위 40%가 가진 총 부의 양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14명이 가진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소득이 소위 말해서 이 미국 하위 40%보다 가진 게 많다 그러는데 하위 40%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인구로 치면 1억 2천만 정도 좀 넘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한 3억 치면 이게 3, 40이면 1억 2천만 정도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명이 가진 2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그만큼 더 많다거든요. 그럼 미국이 한참 경제 지수가 좋았을 때가 그 2008년 경제 위기 닥치기 전에 2007년에 엄청나게 좀 지수가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2007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뭐냐라고 하면요. 미국에서 2002년부터 2007년 동안 상위 1%가 국민소득의 65%를 장악했는데요. 이때 2007년 기준으로 이겁니다. 상위 0.1%가 1.5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90%가 1년 동안 버는 소득과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상위 0.1%가 1.5일 하루 반나절 일하면 밑에 하위 90%가 1년 내내 벌어들인 소득과 비슷한 소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상위 10% 외에는 이 거의 다 모든 계층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익을 배당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뜻과 거의 다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2015년에 나와서 2014년 걸 분석한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2014년에 미국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자사 CEO 임금의 0.33%. 그러니까 30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무슨 노동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CEO들의 30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통계로 보면 1960년에는 이 비율이 20대 1이었대요. 그러니까 5%. 그러니까 옛날에는 5%. 그 정도였고 1978년에 30대 1. 그리고 1989년에 59대 1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고로 친 게 2000년에 376대 1인데 이게 그나마 좀 완화됐던 게 경제위기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좀 완화됐다가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303분의 1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경제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학생들이 지금 대학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보통 미국에서요 2015년에 졸업한 애들이 졸업할 때 한 사람당 3만 5천 불 정도 빚을 안고 졸업했거든요. 이 말은 부모가 학자금을 대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다 포함시켜서 잡은 통계가 3만 5천 불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졸업했대요. 이번 애들이. 근데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게 졸업장과 학자금 대출을 맞바꾸는데 이 학자금 대출 맞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얘네들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얘네들을 바꾸고 난 다음에 되게 허무하게 되는 계층이죠.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직업을 못 잡았을 경우에 이 학자금 상환이 늦춰진다거나 뭐 안 갚아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바로 갚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얘네들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 역사상 얘네들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졸업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계속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류 정당이 반응을 안 해준 거였거든요. 미국 주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스티글리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무리 제도권에다 대고 외쳐도 안 들어줘서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간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8년 68년 운동 이후에 미국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 운동을 한 적이.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드디어 일어나서 나간 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안병진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도 보면 마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68 운동과 등치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저도 사실 제가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라는 68 운동에 있었던 미국 학생 운동사가 있었던 걸 제가 번역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미국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좌절한 이후에 미국 학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런데 스티글리츠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권이 아예 반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리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제도권이 반응을 안 해준 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미국 선거하면 맨날 슈퍼팩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부자들이 각 정당에게 선거 자금을 무한히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소프트 머니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기업과 노동조합으로부터 오는 돈을 이제 소프트 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소위 말해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돈들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돈을 대주는 집단이 있는데 소위 여기서 슈퍼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그 부자들인 거죠. 그 부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대고 있는데 이 선거 자금을 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거 자금을 댐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 자금을 받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 대부분이 이게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대법원. 예, 미국 대법원이 이게 뭐냐?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황당해요.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예. 내 돈을 가지고 아무 그렇죠. 얘기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표현의 자유다. 그렇죠. 예, 그렇죠.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선거 자금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선거 자금을 끊임없이 이제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선거 자금법에 안 걸리는 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자기 돈은 무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엄청나게 또 유리한 구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애들이 부동산 담보 잡히고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담보를 잡히고 나와서 뭐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조가 불평등하게 가는데 이 제도적 개혁을 정말 시스템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1%들이 슈퍼팩을 통해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법원이 그걸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고 해서 튀어나와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느냐? 이걸 해도 왜 제도권 박 운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도가 안 바뀌면 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제도권 밖에서 다시 한번 좌절한 계층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센터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들을 세우려는 운동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제도권 인물들은 자기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힐러리도 기존의 제도권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힐러리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두 인물이 대통령 후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 이거 흘러갈 때 한때 트럼프가 역전시켰잖아요. 트럼프가 역전시키고 난 다음에 역전시키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미국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제 그 샌더스가 나서서 힐러리 지지 연설을 해주잖아요.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힐러리가 확실한 후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트럼프 말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밀어줬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미국 전당대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트럼프 전당대회 바깥에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전부 다 모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메일 파문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 전국위원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경선 과정 속에서 이 주고받았던 메일을 보면 이 모든 룰들을 갖다가 힐러리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다.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데모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분열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샌더스가 나와서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되지 말자. 그러고 그 지지 연설을 주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이 클린턴의 이제 그 지지세가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게 그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뭐 불평등 구조라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평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들고 일어났던 흐름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백인의 하층 노동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컸고, 특히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샌더스에 대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는데, 일전에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또 표현이기도 한데, 그 샌더스는 이제 경선이 끝나면 사실은 후보가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면 일종의 사라질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제 기성 정치에 굉장한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샌더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좀 아니
예, 네.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샌더스하고 코빈 현상 네, 맞죠. 보면서 코빈은 영국 노동당의 당수지만 네. 사실 샌더스는 여기서 그냥 뭐 그 후보로 나 지금 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질 수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죠. 네. 그 영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영향력이 많이 남았던 게 뭐냐면 샌더스가 원하는 인물들, 샌더스가 밀어주는 많은 인물들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 좀 중요 포스트로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을 몇 명을 받아주는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간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약간 진보적으로 옮겨가는 그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줬고, 그리고 경선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제 힐러리 쪽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TPP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주장했었거든요. 샌더스가.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힐러리가 이걸 어느 정도 받아주는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는 자기가 선거에 유리한 것도 없고, 그래서 받아주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요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샌더스가 영향을 준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지속 가능성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미는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로 갔는데, 뭐 그 포스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TPP라고 그래서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뭐 가입을 못 해가지고 한때 언론에서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샌더스는 이게 2015년부터 아주 작년부터 이 TPP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는 당연히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힐러리도 원래 국무장관 시절에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 드는 생각은, 한 국가 차원에서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근본 원인을 따지고 놓고 보면 어떤 세계화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단순히 불평등을 교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능사냐라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어떤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세계화의 물결에서 좀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어떤 좀 포인트를 가져봐야 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이게 TPP가 미국에서 봐서는 되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사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내심 미국의 모든 리더들은 이 TPP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의 리더들도 샌더스나 막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호무역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문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이게 보호무역이 사실은 답은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통했던 건 케인즈 시대 때 어떤 그런 모델에서 통했던 건데, 케인즈 시대 때는 자본의 국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자본의 국적이 없는 시대가 확고히 왔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호무역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정치 리더들이나 경제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큰 거시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민 문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불평등 문제만 봐서 이민자 문제를 못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거든요. 근데 이 불평등 문제가 이민 문제가 엮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 봐서는 너무나 계속 불평등한 입장에서 낮은 위치로 백인 하위 노동자들이 낮은 위치로 가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낮은 위치에서 얘네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민자와 계급 문제가 갈려 있는 게 아니라, 계급 문제 사이에, 불평등 문제 사이에 이민자 문제가 확연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다른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요소가 같이 얽혀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분리돼서 한쪽의 입장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 이민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뭐냐? 사실은 불평등 문제죠. 이게 근본적인 이 각을 보면.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TPP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좀 더 넓은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건데, 이게 사실 이익을 얻는 거는 뭐 당연히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기업이 이익을 얻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와 달려있거든요. 이게 중국과의 경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미국의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꼭 실천해야만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고, 실제 오바마가 연설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룰을 중국이 설정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걸 오히려 이 룰들을 쓰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룰들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노동자들이나 우리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바마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TPP라는 것들이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에서 보면 이게 중국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중국이 경제 질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소위 말해서 자국 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생각해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라, 미국의 정치 리더들은 이걸 다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반대하는, 저는 샌더스에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TPP 반대가 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조를 못하겠고, 오히려 진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 좀 더 혁신적인 제도들, 기본소득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자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몇 우리가 혁신적인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확장하는 문제들을 생각해봐야지 이걸 단순히 보호무역, 관세무역을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 세계와 불평등 문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의 방향까지 지금 좀 변화시켜 나가는 지금 국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오바마가 행복한 임기 말을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레임덕이 안 오면 네, 그렇죠. 뭐 더구나 그것들이 이제 뒷받침했던 것들이 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한다거나, 또 오바마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이제 미국 대법원에 나면서 실제 정책에 본인들이 이제 추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젠다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이제 대법원의 지지 혹은 전체적인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여론들을 또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가 약간 이 진보적인 정책이나 어젠다들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어떤 좀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떨까라는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 사실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중재자 역할만 한다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사실은 그런 전략이 되게 많이 통했던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오바마가 누렸던 행운이 뭐냐라고 하면, 오바마 시기에 대법관이 3명이나 사임하거나 죽었어요. 대법관이 종신직이거든요. 네. 9명의 대법관 중에 3명이나 갈 수 있는, 이제, 오바마가 행운을 누렸는데, 그 중에 2명은 임명했고, 지금 1명 얼마 전에 미국의 보수주의 태도인 스칼리아 판사가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아무리 대책 없이 이 사람까지도 이제, 이 사람 자리까지도 오바마가 임명하면 공화당이 너무 불리하니까, 원래 관례적으로 거의 2-3개월 안에 임명을 해왔거든요. 대법원의 판사들이 죽고 나면.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의 이 판사가 죽었는데, 지금 원래 미국이 상원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할지라도 이 후보에 대해서 리뷰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권한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권한. 우리말로 뭉갤 수 있다. 예, 뭉갤 수 있는 거죠. 예. 상원이 그래서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근데 오바마가, 여러분 백악관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이걸 가지고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니네들이 어떻게 판사들을 임명했는가를 비디오로 쫙 보여주면서 맨 끝에 do your job 이러고 끝나는 너의 일을 해라 끝나는 되게 비디오가 있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도 뭐 행운을 좀 많이 누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바마가 많은 행운을 누렸는데, 사실 그런데 이 안에 판결들을 뜯어보면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되게 진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아니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법은 미국에서 주법이거든요. 그래서 연방이 상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법은. 그런데 연방에서 결혼보호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결혼보호법을 1996년인가 정해진 게 있었는데 여기서 배우자 혜택이 이성일 경우에만 주어지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성이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헌 판결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 건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법원이 이것을 판결을 내준 거고 이 판결 자체가 주에다가 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이 판결을 받아서 주가 고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판결들이 어느 정도 그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도고요. 사실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처음에는 너무 이게 뭐 끝까지 의미를 가지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가족과 관련된 법률은 거의 다 그냥 주법이에요. 이거는 연방들이 거의 제한할 수 없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여러 가지 뭐 진보적 아젠다나 오바마 케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건 특히 오바마 케어 같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문제 확연히 연관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복지에 반대해요. 복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2000년대 이후의 여론조사에 보면 스웨덴식 복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복지에 불평등을 경사하는데 복지에 대한 반응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찬성하는 거였고 사실 샌더스가 나와서 오바마 케어도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 국가 전면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니까 국가 전면적인 의료보험 제도로 가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건 실제 이건 불평등에 관한 담론들이 자기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뭐 신자유주의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적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예. 권위적인 예. 뭐 이런 측면이었다면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이 되고 조금 예.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예. 문화적으로는 또 진보적인 흐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안병진 선생님이라고 경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여기 보면 미국 사회의 저변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운동에서는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오큐파이 운동이 있었고 삶의 방식으로는 뭐 킴포크 이거 최근에 어디 예능에서도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말로 하면 가까운 사람들 정도 예. 아주 가까운 사람들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어떤 그 집단들이나 흐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국 사회의 어떤 주체들도 사회적 주체가 단순하게 백인주류에서 진보적인 백인하고 소수의 다인종 연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흐름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는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해서 저는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좀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 뭐 인종 구성도 마찬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이제 이 대선에도 영향을 그 변화의 흐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제 뭐 수업을 보면 그 사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수업 제목이 뭐가 있냐 뭐 그러면 계급, 젠더 그 다음에 인종 뭐 이렇게 그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계급, 젠더, 인종 뭐 수업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세 개의 요소라는 거죠. 계급과 젠더와 인종 문제.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했던 게 계급 문제. 그리고 가장 강했던 게 소위 말해서 인종 문제거든요. 그리고 젠더 문제는 아주 불평등하고 심각했다가 이 세 개의 요소 중에 가장 급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사회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젠더가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그나마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가장
잘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약했던 계급 문제가 불평등을 통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계급 문제는 절대 인종 문제와 분리가 안 돼요. 왜? 사실은 어떤 인종에 따라 어떤 계급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되게 서로 상관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러면 유색 인종일수록 특히 흑인이고 스페니쉬고, 스페니쉬 중에서도 이민자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말고 소위 말해서 스페니쉬도 인종 그룹이 다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스페니쉬와 이민자로 들어온 스페니쉬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민자로 들어온 스페니쉬와 미국에서 태어난 스페니쉬들은 서로 이익관계가 달라요. 같은 스페니쉬라도 미국에 있는 애들은 쟤네들이 내 경쟁자인 거죠. 소위 말해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이익들이 서로 다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항상 인종 문제가 가장 극심하게 작동해왔던 거는 저는 사실 인정하는데요. 이번에 이 선거에서 계급 문제가 너무 부각되어서 인종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계급 문제와 인종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인종이 약하다라고 뭐 그런 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 2008년 오바마 나왔을 때는 인종이 가장 투표에서 결정적 요소였거든요. 그건 오바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거든요. 오바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로 작동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 불평등 문제가 얽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인종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백인 하층 그룹이 이제 부각된 거죠. 선거 전면에, 웬만하면 선거 전면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 백인 하층 그룹이 소외된 그룹으로 나와버렸는데, 이건 뭐냐? 세계화 효과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국민소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국가 총생산 같은 거 이야기하면 부자 나라는 다 부자라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들이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이 백인 하층 노동자들이 계급 부각되어 나오면서 이 사람들과 위에 상층에 있는 백인들의 이익이 분열되고, 이 상위에 있는 이 백인들이 다양한 소수 인종 그룹들과 어떤 계급적 연대를 맺으면서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바뀌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명진 선생님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안명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저는 해볼 예정입니다. 김학원 선생님하고 안명진 선생님은 그게 친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좀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미국에 아는 거의 모든 지식을 안병민 선생님께 알려주셨어요. 네.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고 평가할지는 조금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여러 연사들, 그러니까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본 연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고 누구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일 화제가 됐던 건 사실은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의 연설 있잖아요. 그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카피해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됐는데, 역시 뭐 이 멜라니아 연설은 정말 해프닝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공화당의 찬조 연설에 가장 빛나는 연설은 테드 크루즈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멜라니아 연설은 트럼프 진영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대본 그는 작가가 나와가지고 연설 쓰는 작가가 나와서 사과까지 했잖아요. 보는 거였다면, 이게 테드 크루즈가 이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경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열릴 때 미국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선언한 이유 중에 제일 황당한 건 낚시하러 간다고 참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비웃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시 가문도 다 아무도 참석 안 했는데, 뜻밖의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던 테드 크루즈가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찬조 연설을 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4월째 찬조 연설에 나서서 뭐라 그러느냐라고 하면요, 연설 듣는 여러분들은 11월에 집에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양심껏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옹호하고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 여러분이 신뢰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헌법에 충실한. 그러니까
그 나와서 천주 연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완전 대박. 저는 이게 대박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전당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디스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 자당 후보에 대한. 이걸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뒤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 자기 당 내부의 반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또 민주당 연설에서는 당연히 이제 샌더스 연설, 이제 샌더스가 그 첫날에 나와가지고 통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었고요. 이 통합 연설을 통해서 힐러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연설을 했는데 뭐 이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경쟁해 오던 사람들이 같이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테드 크루즈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경쟁해 오던 사람들이 서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의 단결을 촉구하는 대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다 대통령이 지명될 사람이 정해졌는데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당이 개비 경선을 통해서 벌어졌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곳이 전당대회인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그냥 샌더스는 했을 뿐이고 이제 우리 멜라니아가 연설을 뺏겼던 미셸 오바마께서 이번에 아주 멋진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흑과 백의 이슈도 아니고 140글자로 요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트위터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거겠죠. 쉽게 동요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이고 신중하며 올바른 정보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가 위대하지 않다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게 놔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명의 아름답고 지적인 흑인 여성인 제 딸들이 백악관 잔디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 뛰노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문제, 인종적 차별의 문제를 어느 정도 덮을 수도 있는 게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는 연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국가가 분열되는 현실 그리고 더 나가서 각종 총격 사건 요즘 일어나서 인종 갈등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종 통합에 관한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전당대회를 다 통틀어서 최고의 승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미셸 오바마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오바마 이 연설이 되게 놀라운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 있는 통합의 문제, 그게 트럼프로 일어나는 그 국가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인종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트럼프가 약간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 여론조사도 있다가 바로 이게 다시 뒤집히면서 지금 현재는 힐러리가 매직 넘버를 달성했다라는 얘기서부터 경합주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제조업 지대였던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이제 경합주였던 주들이 다시 이제 민주당 우세로 넘어가고 힐러리 우세로 넘어가고 공화당이 약간 우세했던 지역들이 이제 경합주로 바뀌는 이런 향상들이 있다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한다. 그래서 최근 한 달이나 보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면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 판세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주요하게 좀 봐야 될 지점하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거 배경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사회정책적인 변화들을 얘기했었는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계속 관전 포인트를 봐왔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힐러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이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나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을 내놓음으로써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죠. 트럼프가 말하는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대중영합주의가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성공을 거둘 만한 아무리 이 시대에서도 그런 식의 레토릭들이 선거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근본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뭐 모든 것이 여기다 다 귀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다양한 계층들이 어떻게 얽히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만 제가 이 불평등 포인트를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건 앞으로 우리 사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 불평등도에서 1위거든요. 그런데 2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시 상위 10%의 엄청난 자산들이 몰려 있습니다. 60% 이상의 자산들이 몰려 있는 국가고요. 그래서 상위 10%가 차지한 비율들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바로 다음 순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위 전체 50%가 가진 전체 자산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2%도 안 되는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들이 소위 말해 전 많은 사람들이 샌더스의 실패가 이런 불평등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실패로 보는데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힐러리한테 넘어가서 힐러리가 반응해 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하나 반응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를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포인트를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이 모두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G2의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사한 어떤 지금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해서 또 이런 암울한 현실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또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안타깝긴 한데 이 내년에 또 저희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올해 미국 대선이 어떤 흐름과 방향들 속에서 결정되어지는지 또 그것이 이후에 내년부터 이제 어떤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좀 가늠하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과 오늘로 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미국 대선 후보들을 막 저희가 검증하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고 정당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대선의 이제 이번 대선의 의미, 흐름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2회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2회로 마지막으로 해서 미국 대선 따라잡기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